안녕하세요. 복독방 기자들의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청약제도가 대폭 달라지는데요. 박지민 어룡청약연구소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대표님, 올해 청약제도 개선된 것 중에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네, 가장 먼저 크게 달라진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많이 바뀌는 부분이 뭐냐면 부부 청약이 동시에 가능하면서도 서로의 가입기간 점수가 합산된다는 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특별공급은 원래 한 사람만 청약을 할 수 있었는데 두 사람이 다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그게 이제 혼인신고를 신혼부부인데 혼인신고를 안 했다. 왜냐하면 특별공급 및 청약을 둘 다 동시에 넣고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라는 그 배경이 있었는데, 근데 그거에 대한 실효성이 사실 안 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해도 괜찮다라는 방향으로 청약제도가 바뀌고 있어요. 그중 하나가 부부 특별공급을 중복 청약 가능하도록 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최대 3년까지 서로 합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청약통장은 15년 이상 가입자들이 17점을 가져가게 되는데 17점 이하인 가입자들 중에 만약에 부부 한 명만 가입되어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 한 사람이 가입을 했을 때 3점을 추가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14점이신 분들은 이미 17점이 되는 상황이 한 3년 후에는 발생하게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청약통장이 한 분만 계셨다고 하면 두 분 다 가입하시는 게 당첨 확률도 높아지고 합산 전수도 높아지면서 스펙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 모두가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부부 중 한 사람만 가입해 있는 상태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지겠죠. 예, 그래서 무조건 부부 청약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입을 하셔야 된다. 예, 중요합니다. 이번 청약제도 개선이 저출산을 염두에 둔 만큼 자녀 있으신 분들 수혜가 예상되는데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가장 크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생아 특별공급을 별도로 편성한 건데, 사실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내에서 그리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 내에서 그 안에서의 공급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없으셨던 분보다는 자녀가 있는 분들이 더 유리해지는 거고, 그보다도 2년 이하로 임신 또는 출산하신 분들이 더 당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에서 일정 부분을 떼주는 거기 때문에 2년 이내 출산 및 임신하신 가정이 있다고 하면 일단 그거 먼저 당첨자로 분류가 되고 당첨자로 이제 선정이 되고, 만약에 떨어지면 그 외의 분들과 경쟁하기 때문에 일종의 당첨의 기회가 한 번이 아니라 2번 이상 부여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자녀 가구도 지금 특별공급에 이번에 포함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미 자녀가 2명,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하냐, 그것까지 좀 챙긴 것 같아요. 원래 다자녀 특별공급이 자녀 3명부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2자녀 이상부터 다자녀 특별공급이 됩니다. 그 배경이 있는데 특별공급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크게 나누면 기관 추천이 있고 다자녀, 생애 최초, 노부모, 신혼부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경쟁률이 가장 낮은 것이 바로 다자녀예요. 그래서 이 다자녀 특별공급이 미달된 거가 다른 특별공급 예비자한테 이제 가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다자녀 특별공급의 대상 자체가 늘어나게 된 거죠. 2자녀부터니까. 그러면 2자녀이신 분들은 다자녀 특별공급을 넣을지 아니면 신혼부부에 넣을지 또는 생애 최초에 청약을 할지 그 세 개 중에 선택을 하는 좀 행복한 고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럽네요. 그래서 2자녀이신 분들은 일단 가점 배점표를 봐야 돼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다자녀 배점이 만점 기준 100점이거든요. 근데 2자녀인 경우는 이 배점을 어떻게 가져가는지가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라서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기회 주시면 다시 불러주셔서 제가 몇 점 정도가 당첨선이고 이 자녀도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될 수 있다. 뭐 이 정도의 어떤 각은 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녀분들이 뭐 예를 들어 생애 최초라던가 뭐 여러 가지 전형이 해당이 된다면 나한테 가장 유리한 전형을 찾는 방법이 또 있나요? 예,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것은 어느 특별공급이든 넣으면 당첨일 텐데, 치열한 곳은 좀 눈치 작전을 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청약 스펙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만약에 신혼부부 중에서 가장 좋은 스펙은 뭐냐,
자녀가 2명 이상이면서 혼인 7년 이내 네. 당연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형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사람들 네. 즉 소득이 적고 자녀가 2명이면 그때는 우선소득에 포함이 되면서 당첨 가능성이 높아져요. 근데 그분들보다 만약에 이 자녀인데 다자녀 특별공급 100점 만점 중에 70점이 넘어가 버린다. 그러면 70점 넘는 다자녀 특별공급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반대로 다른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자격 조건만 되면 어떤 자녀 수 경쟁이나 점수의 경쟁이 아니라서 완전 뺑뺑이거든요. 그래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이 자녀인 경우는 가장 좀 불리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녀가 2명이다 라고 했을 때는 신특과 다자녀 둘 다 청약할 수 있을 때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다자녀 특별공급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1자녀인 분들도 여러 네. 가지 유형에 다 해당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걸 찾아야 되나요?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맞아요. 그 혼인 7년 이내 1자녀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이런 분들은 일단 생초하고 신혼하고 두 가지의 옵션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생초 59제곱 피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60제곱 이하에서는 생애 최초 혼인 안 한 1인 가구에 30% 추천 배정이 있어요. 네, 결국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도 자녀수 경쟁이기 때문에 2자녀한테 밀리는 1자녀는 결국 신혼부부에서도 추첨제로 넘어가거든요. 결국 신혼부부의 추첨제와 생애 최초 추첨제로 넘어가는 분들이 주로 1자녀나 무자녀의 신혼부부들이세요. 그런 분들은 경쟁이 더 많은 생애 최초의 60제곱 이하는 청약을 하지 마셔야 되고 오히려 생애 최초에 넣고 싶다. 그러면 60제곱 넘어가는 거에 청약을 하시거나 아예 신특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 신특에 60제곱 넘는 청약자가 생초보다 더 적어요. 제가 이제 줄임말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너무 길어서 네. 다 알아들을 것이라고 이제 믿습니다. 올해 6월에 만능통장인 주택청약종합통장 가입기간이 15년이 도래하면서 고가점자분들은 전략을 좀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서울에 요즘에 좋은 청약지는 몇 점 정도가 커트라인인지 보이시잖아요. 69, 70 뭐 이런 점수거든요. 근데 4인 가족이 정상적으로 청약통장을 끌고 왔을 때 69점이 되려면 주택 청약 종합저축가입자는 없습니다. 현재. 그분들은 최대 점수가 지금 68점이에요. 왜냐하면 무주택 기간 점수 32점하고 부양가족 점수가 4인 가족 기준 20점이거든요. 더하고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현재 3월 기준에서는 만 14년이 최고이기 때문에 17점이 아니라 16점이 됩니다. 이거 합산하게 되면 68점이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 서울에서 69점으로 당첨이 된 4인 가족이다. 이분들은 예금이나 부금 가입자였어요. 옛날 통장, 청약 예금이나 청약 부금.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이 상대적으로 그 점수가 높은 상황의 포지션이잖아요. 근데 올해 5월 6일이 넘어가면 주택 청약 종합저축 만 15년 된 가입자가 250만 명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예,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청약 부금과 예금에 15년 이상 가입된 청약통장 가입자는 약 10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0만 명에서 추가로 250만 명이 더하다 보니까 350만 명. 엄청난 경쟁이 또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그것뿐만 아니라 매년 누적이 된다는 게 문제예요. 현재 14년 된 가입자는 5월 넘어가면 15년이 되고 현재 13년 된 가입자는 또 1년 2개월 지나면 또 15년이 되고 이게 매년 쌓이는 숫자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예측보다 더 많았어요. 얼마나 하냐면 어느 연도는 이것도 더 뽑아왔습니다. 청약홈 통계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2년 후에는 몇 명이 추가되냐면 59만 명, 약 60만 명이 추가되고요. 3년 뒤에는 61만 명, 4년 후에는 100만 명. 예. 그러니까 이게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확 늘었던 때가 있잖아요. 그게 2014년도 넘어가면서 확 늘었는데 그때 당시 박근혜 정부 때 청약제도 개선 및 부동산 완화 정책으로 청약제도가 좀 대폭 개선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가입자들이 확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한 6년, 7년만 지나도
한 500만 명, 600만 명 이상의 만점자 통장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예. 그럼 고가점자분들은 빨리 소진을 해야 되겠네요. 예, 맞아요. 지금 청약홈 개편이 3월 25일로 끝나고 그다음 5월 6일이 되기까지 한 달하고도 약 열흘 정도 기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개편 직전에 많이 분양했었고 또 개편 직후에 많이 또 나올 거니까 웬만하면 4월 달에 괜찮은 단지는 이제 다 써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예. 올해는 특히 그 청약 예정자분들이 기대하시는 게 강남에서 이제 예정 분양 단지들이 많잖아요. 네. 그건 좀 어떤 단지가 좀 주목할 만한가요? 예, 작년부터 좀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고맙게도 계속 미뤄졌기 때문에 아마 한꺼번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청담 르에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후분양을 보는 원펜타스. 이게 가장 강남권에서 많이 기다린 단지 중에 하나인데 르엘은 아마 선분양이라 분양가가 평당 분양가 7천이 안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만 원펜타스는 7천을 넘어 8천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평당의 시세가 1억이 넘어갔으니까 시세 차익은 거둘 수 있는데 분양가는 엄청 높다라는 거 인식하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강남에 대단지가 나올 것들은 반포주공 1, 2, 4주구나 3주구 이런 데가 있는데 올해는 장담을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데가 나온다고 하면 엄청 좋은 데고 분양가 상한제 걸려 있지만 일반 분양 세대 수가 좀 많아서, 그리고 분양가가 절대값은 또 상당히 높기 때문에 60점대 중반이어도 당첨이 될 수 있을 만한 곳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강남은 워낙 로또다 보니까 69, 70점 계속 청약자가 나왔잖아요. 60점 중반으로만 떨어져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을 넘어가면 송파에서 진주아파트, 예, 잠실 아이파크 지금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분상제 지역이라서 강남보다는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더 좋습니다. 더 적은 돈을 투입하는데 수익률은 더 높을 곳이 바로 진주아파트 재건축이라서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들 기다리면서 청약 가점 커트라인은 69점은 기본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강북에는 그럼 주목할 만한 단지는 어떤 게 있나요? 작년에 강북에서 많이 분양을 했어요. 이문 휘경 뉴타운이나 강북 쪽을 은근 많이 했는데 이제 강남하고 또 강북이 한다고 하면 마포에서 유명한 공덕 1구역이나 노량진 8구역 그리고 영등포 1-13구역 같은 데가 분양을 하는데 문제는 분양가고 또는 분양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강남은 강남 3구와 용산을 포함해서 이미 분상된 지역이라 분양가 상승이 제한이 걸려 있잖아요. 근데 강북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같은 지역 안에서 1년 동안 9억대, 10억대 분양가가 14억까지 올라갔어요. 그게 이제 가장 최근에 이문에서 분양했던 이문 3구역이었죠. 이문 3구역이 전용 84가 14억까지 갔는데 그 전에 분양했던 휘경자의 디센시아 휘경 3구역이 10억 정도 했었거든요. 4억이 바로 뛴 상태에서 분양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동작구든 영등포구든 마포구든 아마 최대 역대급의 분양가가 예상이 돼요. 그러면 마포에서는 얼마 분양가까지 받아주는 상황이냐면 전용 84 기준 16억까지 완판이 됐어요. 근데 시세가 우리가 유명한 그 단지 마레프가 있잖아요. 17억 전후하고 신축 단지도 19억 전후하는데 16억대 중반까지만 나와도 에이 실거주 하지 뭐 시세보다 조금 싸게 이런 느낌으로 가져갈 것 같고, 만약에 17억이 훌쩍 넘어간다 라고 하면 분양 선정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등포나 동작이나 동대문이든 분양가가 이미 13억, 14억을 넘어간 동네라서 만약에 그 정도에 나오게 되면 좋은 성적을 거뒀다 뭐 이런 느낌은 안 들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올해 분양가가 대폭 올랐잖아요. 그래서 올해 청약에서는 선당 후공보다는 자금 계획을 잘 짜야 될 것 같은데 좀 유의할 점이 있나요? 네,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안 그래도 최근에 강의를 많이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청약이 재미가 없거든요. 정확히 2021년부터 강의를 거의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청약 전문가가 청약하지 말고 매수하라 그랬거든요. 네, 왜냐하면 가성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서울에서 국민주택 규모의 중위값이 10억 정도 하잖아요. 그럼 10억짜리의 기축을 살래? 10억짜리 청약을 할래? 하면 10억짜리 청약하는 게 낫죠. 근데 기축이 10억인데 청약이 12억이다. 그럼 뭐가 나을까? 기축이면
신축이 될 수 있고 준신축이 될 수 있고 구축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중위값 치면 한 10년이 넘었다고 가정을 할 때 그러면 10년 차에 10억과 신축의 12억은 이때는 자금 계획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만약에 10억짜리를 9억으로 깎아서 살 수 있다고 하면 당장 사는 게 낫기도 해요. 근데 전제는 자금이 있을 때 9억에 대한 LTV가 70% 다 나온다고 가정하면 내 자기 자본은 30% 2억 7천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잖아요. 취득세든. 그러니까 3억이 있다고 하면 9억짜리 아파트를 그냥 사도 되는데 만약에 내 수중에 1억 5천 정도 있다 또는 1억 정도겠다라고 하면 분양가 12억짜리에 계약금 10% 금액 정도다 보니까 조금 비싼 거 알면서도 자금 때문에 그 청약을 신청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구축을 못 사고. 그래서 이게 예전처럼 2020년도까지만 해도 신규 분양단지는 시세보다 거의 싼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신축이 무조건 더 비싸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의사결정을 자금 계획과 실제 신축 가격이 받아줄 만한가 적정성 판단을 한 다음에 청약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신축이 그 받아줄 만하다는 가격이라는 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제가 만든 그 룰이 있어요. 가격에 어떤 적정 비율이 있는데 3년 차이가 날 때마다 가격은 약 5%씩 벌어져요. 네, 이거는 절대적인 규칙은 아닙니다. 근데 본인이 살고 계신, 이제 보고 계신 분들도 시청자분들도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옆 이웃 아파트들의 가격 차이를 보게 되면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할 때 연식만 변수로 둘 경우엔 3년 차이마다 5%.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2024년식 신축 아파트가 들어왔고 그로부터 15년 전 아파트 약 15년이면 2009년식 아파트잖아요. 그러면 15년 3년에 5%가 차이가 나니까 이걸 역산하면 25% 정도 차이가 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축 아파트가 10억이다. 근데 2009년도 아파트가 적정가는 얼마냐? 25%를 차감한 7억 5천이 적정가다. 뭐 이런 식으로 연식에 따른 차이를 계산하게 되면 비싸게 사거나 아니면 매수할 때 가격을 조금 애매한데 기준을 잘 헷갈릴 때 잘 잡는 경우도 이렇게 적용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신축이 많은 경우는 가격 비교하기가 너무 좋고요. 예를 들어 최근에 분양했던 영통자이 같은 경우도 구축밭이거든요. 99년도 입주하고 96년도 입주한 아파트에 신축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럼 가격이 실종됐잖아요. 그래서 보정하는 작업들이 이렇게 필요하죠. 네, 지금까지 박지민 월영청약연구소 대표님을 모시고 달라진 청약 제도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